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강대학교의 입시 요강,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진 학교들도 있고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발표되어진 학교들이 중앙대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나 일부 대학들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발표 시점이 조금 늦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들이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아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첫 번째는 전년도와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재외국민 전형들은 모집 인원이라든가 전형의 방식들이 대부분 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는 학교들은 하나씩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서강대학교 첫 번째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원 자격은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례의 자격 조건이 통일이 되어지면서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고교과정 1년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1학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1년이 꼭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은 한국학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자격은 해외 근무 3년 기간 내에서 1개 학년마다 3분의 2, 그리고 학생은 해외 근무 자녀의 재학기간 3년 중에 1개 학년마다 4분의 3을 해외에서 거주, 재학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간은 1년마다라는 점,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체 3년 중에 3분의 2냐, 아니면 전체 3년이 아니라 각 1년마다 3분의 1을 칭하느냐, 요건데 1년 기간 중에 3분의 1을 칭한다는 말씀이고, 특히 이제 3년 특례 전형은 자격 조건이 미비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서류 자체가 허위로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에서 특히 3년 특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까다롭게 본다는 점,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는데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유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대학에서 학생을 뽑고 싶지만 실제 대학에서도 잘못 뽑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사유서 내용과 증빙 서류를 보니 이러이러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발했다 라고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감사를 나중에 받게 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다소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유서,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이 서류평가 100%예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로만 하는데, 서류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보충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소서는 2023학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가는 학교들이 있고요. 2024학년도가 되면 자소서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폐지가 되는 거, 모두 폐지가 되어지기로 결정이 났고, 물론 2024학년도를 가서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정권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거든요. 수시 전형에서도 종전에는 논술 전형을 대부분 폐지하고 과학인재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들이 대부분 폐지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논술 전형이 부활되는 학교들도 있고 과학인재 전형이 부활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일단 폐지의 가닥으로 간 거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2024학년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보충자료, 스쿨 캘린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형 일정은 원서 접수 일정이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월 8일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기간이죠. 7월 5일부터 7월 8일 정도이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은 7월 5일부터 7월 11일 5시까지가 서류 제출 시점입니다. 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12년 특례 과정이고, 12년 특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12년 특례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3년이나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고, 특히 12년 특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는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해석이 싹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증빙서류 준비하시고 사유서 작성하셔가지고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이라 전화 보는 경우도 있죠. 3년이나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대학에 전화해보면 대학에서도 사실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의 답변은 원서 한번 내봐라. 그럼 우리가 힘도 있게 한번 분석해서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봐라. 그럼 내면 결국은 6번의 원서 지원 중에 한 번의 원서 지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만약에 3년이나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증빙서류나 사유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증빙서류나 서유서 작성으로도 만약에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걸 차라리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써서 자격조건 비빌해서 다 떨어지시는 것보다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방법, 이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권가 100% 전형이고, 12년 특례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서만 면접을 보겠죠. 서류평가 100%고 특징은 뭐냐면 서강대학교는 12년 특례에서 어학능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12년 특례는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온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거든요. 한국어 구사 능력. 학생이 한국어로 진행이 되어지는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 또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들도 있죠. 그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상 토픽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 어학능력 기준을 다 폐지를 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어지면 또다시 이런 서강대 같은 학교들이 토픽 성적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은 12년 특례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고 자격 입증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령 서강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에서 어학 자격 능력 입증 서류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의학 계열 쪽의 대학을 가시려고 한다면 토픽 성적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아무리 할 때도 토픽은 5급 이상의 성적, 5급이나 6급 정도는 맡아두셔야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에서는 뭘 되게 중요하게 보느냐. 첫 번째는 학생이 한국의 대학생활, 한국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토픽이에요. 한국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과와 적합하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보충자료, 스쿨 캘린더가 필요로 하고, 원서 접수 일정과 서류 접수 일정은 동일합니다. 자, 모집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대학 자체가 중소형 대학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9명,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전체 선발하는 인원이 3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적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쓴다. 3년 특례 전형이다. 그럼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쪽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가는 이화여대나 한국외대, 국민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서강대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합격이 어려움을 알지만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서강대학교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원서 접수 시 모집 단위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문, 그 다음에 인문, 자연, 여기까지 해서 19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쵸? 모집 단위별로 지원하고 총점 성적 순으로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강대학교는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학과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사실 크지 않아요. 결국 선택은 인문계 19명 안에 들어가느냐 자연계 12명 안에 들어가는 정도냐 이거기 때문에 결국 더군다나 총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따른 나름대로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이렇게 총점 순으로 선발하는 경우 그리고 서강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연세대나 고려대에 합격을 하거나 약대나 다른 계열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동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이게 국어, 국문, 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까지가 서강대학교 전체 인원이 133명이고 여기에서 10%라고 하면 13명 정도를 여기서 뽑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문학과는 90명 정도, 그 다음에 사회계열은 100명 정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인문계, 자연계 총점 순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15명 선발하는데 지원 경쟁률을 봤더니 11.6대 1이에요. 그쵸? 지원하신 분이 19명 모집에 첫 번째는 인문에 지원하신 분들이 13명, 그 다음에 영문학과 5명, 그 다음에 유럽문학과에 6명, 중어중문학과에 2명, 그 다음에 사회계열에 42명, 경제에 43명, 경영학과에 54명, 신문방송에 47명 정도를 지원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국내 수시와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재외국민 전형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로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연세대부터 원서를 쓰면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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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경영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입시에서는 잘 그렇게 원서를 안 쓰거든요. 상향의 원서 지원도 하고 붙을 대학도 원서를 쓰고 또 적정 구간도 찾으면서 전략적인 원서 지원을 쓰게 되는데 3년 특례 전형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년이나 12년 특례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희망 중심으로 특정 학과에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런 신문방송과 같은 학과들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집중되어진다. 이걸 아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문계열이나 영문이나 유럽어나 중국어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경쟁률은 11.6대 1이고요. 자연계열은 12명 모집에 12.50대 1이에요. 그쵸? 특례와 또 수시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특례는 자연계의 경쟁률이 높아요. 그쵸? 국내 수시는 대부분 문과의 경쟁률이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 특례는 자연계 쪽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 요걸 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특례는 대학 가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문과는 사실상 연대나 고대가 최상위권이에요.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3년 특례는. 하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연고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수의학과가 있고 약대가 있고 의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쪽으로 갔었을 때 자연계 쪽으로 갔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의학계열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연고대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문과에 비해서 자연계 학생들이 스펙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률은 자연계가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연계가 대학 가기가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11.16대 1의 경쟁률이나 12.50대 1의 경쟁률은 3년 특례 전형에서 서강대학교가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자연계도 주로 어디에 몰려요? 컴퓨터공학과에 많이 몰리죠. 그쵸? 컴퓨터공학과에 대부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집중이 된다는 점 요즘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요즘 꼭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든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든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든 학과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상위 학과는 경쟁률이 높고 상위 학과에 당연히 스펙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서강대학교는 대략적으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말하면 IB 디플로마로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1에서 42점 정도의 성적이라면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B 디플로마만 있는지 IB 디플로마에다가 AP라든가 SAT 성적이 있는지 또는 공인학업 성적까지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또 서류 준비가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졌는지 또는 자소서를 얼마나 잘 써졌는지 내용이 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성적을 잡으면 한 42점 정도의 IB 성적이라면 서강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제가 이제 특례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예전에 올려드렸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요. 한번 참고해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 서강대학교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1번, 2번, 3번 문항인데 이 세 개의 문항이 대교협의 공통 문항이에요. 그렇죠? 수시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1번 문항에서는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글자 수 1500자, 결국은 학습과 활동에 관해서 쓰는 거고요. 1500자이기 때문에 700자, 800자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서 글을 쓰시면 효과적인 글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에요. 요 문항이 제일 쓰기가 어려운 문항. 왜냐하면 이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쓰냐? 봉사활동. 이걸 쓰겠죠. 봉사활동을 쓰게 되어지면 사실은 한 줄만 읽어도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 수 있는 글이 나오기 때문에 막상 진지하게 써놔도 그냥 버리는 글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번 문항과 같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글 쓰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합격 후 학업 또는 진로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런 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 후의 진로 방향, 탐구,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자소서를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어지면 실제 어떻게 글을 쓰는 게 효과적인 글인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 꼭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하거나 또는 학생이 자소서를 쓰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첨삭을 의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쓰게 되고 자기소개서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잡고 초안을 수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저와 자기소개서 첨삭 선생님들이 같이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세 번째는 학교생활 보충자료라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진다고 했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사실은 자소서의 역할을 대행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학교생활 보충자료. 이 학교생활 보충자료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활동과 경험을 작성하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SAT 점수나 공인어학 성주나 이런 AP 성적들을 여기다 기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고교 재학기간 외의 활동 및 경험은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적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대 10개까지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주로 적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는 게 학교에서의 수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탐구 활동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겠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증빙서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기재가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수가 있고 활동명의 글자 수가 50자예요. 그리고 활동 내용의 글자 수가 300자거든요. 그 300자에 10개면 3000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보충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자소서와 어떤 연계성을 맺느냐 서강대학교는 더군다나 면접이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보충자료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원의 특강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집필고사 수업이라든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전화하기 어려우면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